경상도 산청 땅 어느 양반댁에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3년 동안 쉰밥만 먹였습니다. 온 마을이 모진 시어미라 손가락질했지요. 쉰밥을 주던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두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3년 동안 쉰밥만 먹였다는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온 마을이 모진 시어미라 손가락질했지만 그 쉰밥 한 그릇 속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어머니는 어찌하여 며느리에게 쉰밥만 먹였던 것일까요?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제 이야기에 천천히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전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사시는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진 시어머니의 소문. 경상도 산청 땅 깊은 골짜기를 끼고 앉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친 이 마을은 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글을 읽으며 순박하게 살아왔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로 난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윤진사댁이 나왔다. 산청에서 윤진사댁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다. 대대로 글 읽는 집안이었고 비록 큰 벼슬은 못했어도 그 고장에서는 손꼽히는 양반 가문이었다. 윤진사댁은 기와를 얹은 너른 집이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행랑채와 곡간까지 갖춘 제법 번듯한 살림이었다. 집 뒤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를 냈고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서 가을이면 주렁주렁 붉은 감을 맺었다. 그런데 이윤 진사댁에 며느리 하나가 들어온 뒤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 진사 댁 며느리 말일세. 지집 온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집 안방마님이 며느리한테 쉰밥만 먹인다지 뭔가. 쉰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 글쎄. 멀쩡한 새밥은 다 시아버지하고 아들한테 차려주고 며느리한테는 사흘나흘 묵어 쉰내 나는 밥만 골라준다는 게야. 그것도 찬도 없이 맨밥에 간장한 종지뿐이라니. 저런! 그 집 안방마님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었나? 이런 이야기가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사랑방에서 오가며 점점 부풀어 올랐다. 윤진사댁 안방마님, 곧 며느리의 시어머니인 정씨 부인은 본래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동냥하는 거지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주던 사람이었고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이를 거들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제 며느리에게만 그토록 모지게 구는지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이름은 이수님이라 했다. 수님은 본래 같은 고을의 가난한 선비집 딸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처지였다. 집안이 기우는 통에 변변한 혼수도 마련하지 못하고 시집을 왔다. 그래도 윤진사댁에서 수님을 며느리로 들인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수님의 댐댐이가 어질고 손끝이 야물다는 소문을 정씨 부인이 듣고 직접 그 집을 찾아가 며느리로 점 찍었던 것이다. 혼인하던 날 정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리는 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을 내 진심으로 반긴다. 앞으로 내가 겪을 일이 더러 모질더라도 다 까닭이 있는 줄로만 알아라. 그때 수님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의뢰하는 덕담쯤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집살이가 시작되자 수님은 곧 그 말의 무게를 절감하게 되었다. 첫 시집살이, 신밥 한 그릇, 첫날 아침이었다. 수님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씨 부인이 벌써 밥을 짓고 있었다.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의뢰 며느리에게 부엌 일을 맡길 법도 한데 정씨 부인은 그러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수님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하자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보고만 있거라. 수님은 부엌 한쪽에 서서 시어머니가 밥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씨 부인은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다. 그런데 밥이 다 되자 정씨 부인은 새로 지은 따끈한 밥을 2그릇 퍼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상에 올렸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찬밥 한 덩이를 꺼냈다. 며칠 묵어 끝이 꼬들꼬들 마른 쉰내가 풍기는 밥이었다. 정씨 부인은 그 쉰밥을 그릇에 담아 수님 앞에 놓았다. 이것이 내 밥이다. 수님은 그 밥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쉰밥이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반찬이라고는 간장한 종지가 전부였다. 수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2손으로 그 밥그릇을 받아들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수님은 그 쉰밥을 한 술 한 술 떠먹었다. 시큼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지만 수님은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씨 부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표정을 거두고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다. 이것이 수님의 첫 시집살이 아침이었다. 부엌에 홀로 남은 수님은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정에서 가난하게 자랐어도 어머니는 늘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다. 비록 보리가 절반 넘게 섞인 밥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밥을 어머니와 마주 앉아 먹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님께서 어찌 내게 쉰밥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나? 혼수가 변변치 못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아니면 내 댐댐이가 모자라 그러시는 것인가? 수님은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어머님께서는 분명 어진 분이시다. 혼이 나던 날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반겨주시지 않았던가. 가닥이 있어 그러시는 것이리라.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그저 주시는 대로 받들고 정성을 다하면 될 일이다. 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고는 빈 그릇을 정갈하게 씻어 제자리에 놓고 다시 일을 하러 나섰다. 3년의 인내와 마을의 손가락질. 그날 이후로 수님의 밥상에는 늘 쉰밥이 올랐다. 시아버지 윤진사와 남편 윤성구에게는 언제나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이 차려졌다. 그러나 수님에게만은 며칠 묵은 쉰밥이 돌아왔다. 어떤 날은 너무 쉬어서 밥알이 끈적하게 엉겨 붙은 것도 있었고 어떤 날은 곰팡이가 살짝 핀 것도 있었다. 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었고 늘 깨끗이 그릇을 비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님은 시집살이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을 채웠다. 시아버지의 의관을 손질하고 남편의 글방을 정갈하게 치웠다. 배틀에 앉아 밤늦도록 배를 짜고 바느질로 온 식구의 옷을 지었다. 손끝이 야물다는 소문대로 수님의 손을 거치면 무엇이든 정갈하고 반듯하게 마무리되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무엇을 시켜도
수님은 군말 없이 따랐다. 한겨울 새벽에 찬물로 빨래를 하라 하여도, 한여름 때 약볕에 밭을 매라 하여도 수님은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도리어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행여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늘 마음을 졸였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님을 만나면 혀를 찼다. 새댁, 그 집 시어머니가 그리 모질다며 며느리한테 쉿밥만 먹인다는 게 참말인가? 수님은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진 분이 며느리한테 쉿밥을 먹인단 말인가? 새댁도 참 답답하구만. 시어머니 역성을 들 게 따로 있지. 제가 받는 대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흉을 보시면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수님이 이렇게 한사코 시어머니를 두둔하니 안악들은 도리어 더 안타까워했다. 수님의 어진 마음씨를 알기에 그런 며느리를 박대하는 시어머니가 더욱 원망스러웠던 것이다.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산천 고을에서 윤진사댁 며느리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어떤 이는 정씨 부인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표독한 여편네라 욕했고, 어떤 이는 수님을 두고 복도 지질이 없는 가여 쓴 새댁이라며 동정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정씨 부인은 그 모든 소문을 알면서도 단 한 번 변명하지 않았다. 마치 그 욕된 소리를 묵묵히 짊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정씨 부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남편 윤성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글 공부에 매진하느라 집안 살림에는 무심한 편이었고, 끼니 때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새 밥을 먹으며 아내가 무엇을 먹는지는 살피지 못했다. 시아버지 윤진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손님을 맞느라 안채의 일은 모두 부인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윤성구가 늦은 밤 글을 읽다가 출출하여 부엌에 들었다. 찬밥이라도 한술 먹을까 하여 들어선 것이었는데 마침 부엌에서 수님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수님은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등을 돌리고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윤성구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내가 먹고 있는 것은 쉰밥이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보, 그게 무슨 밥이요? 수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얼른 밥그릇을 등 뒤로 감추려 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방님. 야참으로 찬밥을 좀 먹고 있었습니다. 윤성구 찬밥이라니. 그건 쉰밥이 아니요.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것을 먹고 있단 말이요. 윤성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아내의 손에서 밥그릇을 빼앗아 들여다보았다. 분명 며칠은 묵은 쉰밥이었다.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바른 대로 말해보시오. 당신 늘 이런 밥을 먹어온 게야? 수님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서 주시는 밥입니다. 시집 온 뒤로 줄곧 이 밥을 먹어왔습니다. 윤성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쉰밥만 주셨단 말이요? 3년 동안이나? 스님, 네. 어찌하여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윤성구가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수님은 깜짝 놀라 그의 소매를 붙들었다. 서방님, 고정하십시오. 어머님께서 까닭이 있어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발 어머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깊은 뜻이라니. 며느리를 3년이나 쉰밥으로 굶기는데 무슨 깊은 뜻이 있단 말이요? 이건 학대요. 내 당장 어머니께 가서 따지겠소. 윤성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하자 수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방님, 부디 참으십시오. 제가 견딜만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만일 서방님께서 어머님께 따지신다면 저는 이 집에서 살 낯이 없어집니다. 어머님과 아드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제가 어찌 두고 보겠습니까?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수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눈물이었다. 윤성군은 그런 아내를 보며 차마 더는 어쩌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알겠소. 오늘은 내 참겠소. 허나 이 일을 이대로 둘 수는 없소. 내 반드시 까닭을 알아내고야 말겠소. 그날 밤 윤성군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시아버지 윤진사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진사는 본래 사랑채에 머물며 글을 읽고 손님을 맞느라 안채의 살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부엌일이며 며느리 단속이며 하는 것은 모두 부인의 소관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에 도는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오자 윤진사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윤진사는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다. 부인, 내 한 가지 묻겠소. 요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소. 우리 집 며느리에게 부인이 쉰밥만 먹인다는 소문 말이오. 이것이 사실이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입니다. 윤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인, 어찌 그럴 수가 있소. 며느리가 비록 가난한 집에서 왔다 하나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한 식구가 아니오. 게다가 그 아이는 어질고 부지런하여 시집 온 뒤로 집안일을 빈틈없이 해내고 있소. 그런 며느리를 어찌 쉰밥으로 박대한단 말이오. 이는 우리 가문의 체면을 깎는 일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정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영감, 제게도 까닭이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까닭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감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석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석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며느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윤진사는 부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30년을 함께 산 부인이었다. 그 눈빛 속에 단순한 모짐이 아닌 무언가 깊은 사정이 깃들어 있음을 윤진사는 직감했다. 부인, 내 부인을 믿겠소. 부인이 까닭 없이 며느리를 박대할 사람이 아님을 내 잘 아오. 허나 만일 석 달이 지나도 납득할 만한 까닭이 없다면 그때는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영감.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윤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인을 돌려보냈다. 부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윤진사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튿날부터 윤성군은 어머니의 행동을 몰래 살피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은 한결같았다. 끼니 때마다 시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새 밥을 차리고 며느리에게는 쉰밥을 주었다. 그 일에 조금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법도를 따르듯 정씨 부인은 묵묵히 쉰밥을 골라 며느리 앞에 놓았다. 윤성군은 점점 더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본래 어진 사람이었다. 자식에게 모질게 군 적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도 없었다. 그런 어머니가 어찌하여 며느리에게만 이토록 박하게 구는 것인가. 며칠을 두고 지켜보던 윤성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쉰밥을 줄 때마다 그 밥을 무척이나 정성껏 골랐다. 아무 쉰밥이나 주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심하게 쉬어 상한 것은 골라내고 적당히 식어 담백해진 것만을 며느리 앞에 놓았다. 마치 그 밥 한 그릇에 무슨 깊은 정성이라도 담는 것처럼 어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세심했다. 이상한 일이다. 며느리를 미워하여 쉰밥을 주는 것이라면
어찌 저토록 정성껏 밥을 고른단 말인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는 밥이라면 아무거나 던져 주어도 그만일 텐데. 윤성구는 점점 더 의문이 깊어갔다. 또 한 가지 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늘 멀리서 지켜보았다. 며느리가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마치 며느리가 그 밥을 다 먹는 것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수님이 쉰밥을 먹고 부엌을 나간 뒤였다. 윤성구가 우연히 부엌 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씨 부인이 부엌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정씨 부인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윤성구가 귀를 기울여 들으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가.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조금만 더 견뎌 다오. 윤성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신밥을 주면서 정작 본인은 그 며느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 너를 위한 일이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윤성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 정씨 부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의 젖은 눈을 똑똑히 보고 말았다. 어머니 어찌하여 오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수님이에게 쉰밥만 주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래 오셨다는 것을요. 부디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알아버렸구나. 어머니, 앉거라. 내 너에게 이야기해 주마. 허나 이 이야기는 결코 수님이에게 새어나가서는 아니 된다. 약조할 수 있겠느냐? 윤성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조하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혼인하기 전의 일이다. 내가 수님이를 며느리로 점찍고 그 집을 찾아갔던 날 말이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날 나는 수님이의 어미를 만났다. 수님이의 홀어머니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빛이 영 좋지 않았다.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보아하니 큰 병이 든 듯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물었지.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정씨 부인은 잠시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집은 참으로 가난했다.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이 전부였고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이 횡하였지. 그런 형편에도 수님이는 어미를 정성껏 봉양하고 있었다.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도 어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드리려고 품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더구나. 그 효심이 어찌나 갸륵하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다. 이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고 말이다.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내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 수님이의 어미는 처음에 한사코 마다하였다. 자기 집안이 너무 보잘것없어 윤진사댁 같은 양반가의 딸을 보낼 면목이 없다는 것이었다. 허나 내가 거듭 청하자 수님이의 어미가 그제야 나를 가만히 불러 앉히더구나.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씨 부인 수님이의 어미가 내게 털어놓더구나. 자신이 오래 묵은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런데
그 병이 예사병이 아니었다. 의원의 말로는 그 병이 핏줄을 타고 자식에게 옮아가는 병이라 하였다. 어미가 그 병으로 죽으면 딸도 머지않아 같은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이었다. 자기 친정어머니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고 자신도 그 병을 물려받았다고. 그러니 수님이에게도 그 병의 씨앗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윤성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렇다면 수님이도 그 병을 그렇다. 수님이의 어미는 자신은 이미 글렀으나 딸만은 살리고 싶다며 내게 매달렸다. 윤진사댁 같은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면 잘 먹고 잘 지내며 병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디 딸을 거두어 달라고 눈물로 빌더구나. 정씨 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어미의 손을 잡고 약조했다. 수님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병이 도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다. 하면 어머니, 그 쉰밥이 설마.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을 앞두고 나는 백방으로 그 병을 다스릴 방도를 알아보았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조리 찾아다녔지. 허나 다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핏줄을 타고 흐르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의원은 그저 명대로 살다 가는 수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수님이의 어미에게 딸을 살리겠노라 약조하였는데 그 약조를 지키지 못할까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깊은 산속에 사는 한 노의원을 찾아갔지. 100살이 넘었다는 소문이 도는 신선 같은 노인이었다. 나는 그 노의원을 찾아 사흘을 산길을 헤맸다. 험한 벼랑을 기어오르고 칠넝쿨을 헤치며 겨우 그 노의원의 움막에 닿았지.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부디 제 며느리 될 아이를 살릴 방도를 일러달라고 말이다. 노의원이 무엇라 하였습니까? 노의원이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더구나. 그 병은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음식으로 다스리는 병이라고. 그러면서 일러 주었다. 그 병은 기름지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도리어 빨리 도진다고. 피 속에 열이 차오르면 병이 깨어난다는 것이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노의원이 말하기를 그 병을 누르려면 3년 동안 차고 담백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 하였다. 기름진 것, 따뜻한 것, 자극적인 것을 일절 멀리하고 차게 식은 밥에 맑은 간장만 곁들여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3년을 견디면 피 속의 병 기운이 가라앉아 다시는 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허나 단 하루라도 거르거나 어기면 그동안의 공이 모두 허사가 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윤성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 쉰밥은 며느리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그렇다. 그 노의원이 일러준 대로 나는 3년 동안 수님이에게 차게 식은 밥만 먹였다. 일부러 며칠을 묵혀 쉬게 한 것은 그래야 수님이가 그 밥을 천천히 조금씩 먹게 되기 때문이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이 되고 입맛이 당기지 않을 만큼 담백해야 하였으니까가. 정씨 부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허나 그 까닭을 수님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만일 수님이가 제 병을 알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시집온 새색시가 제 몸에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그 두려움과 근심만으로도 병이 도질 것이 분명했다. 노의원도 신신당부하였다. 절대로 본인에게 병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마음이 편안해야 병이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모진 시어머니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 차라리 내가 모진 시어미가 되는 편이 나았다. 온 마을이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순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였다. 순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쉰밥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어진 마음씨를 볼 때마다 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정씨 부인은 끝내 흐느끼고 말았다. 윤성구도 두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소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한때나마 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 다만 이제 너도 알았으니 끝까지 입을 다물어 다오. 3년이 차려면 아직 2달이 남았다. 그 2달만 더 견디면 순임이는 살아난다. 그때까지만 모른 척해 다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순임이를 며느리로 들이셨습니까?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어찌 굳이 그 아이를 택하셨습니까? 다른 교수를 들이셨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임이의 어미를 만났을 때 나는 그 모녀의 정을 보았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어미가 오직 딸의 목숨만을 비는 그 마음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 가엾은 모녀의 인연을 내가 잇겠다고. 어미가 못다 한 사랑을 내가 대신 베풀겠다고 말이다. 정씨 부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또 한 가지, 나는 순임이의 됨됨이를 믿었다. 그 어진 마음씨라면 영문도 모르고 쉰밥을 먹더라도 능히 견뎌낼 것이라 믿었다. 만일 마음이 모질거나 원망이 깊은 아이였다면 그 3년을 어찌 견뎠겠느냐. 도리어 화병이 나서 병이 더 도졌을 것이다. 순임이의 그 너그러운 천성이 결국 제 목숨을 살린 것이야. 윤성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소자도 어머니와 함께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깊은 사랑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부엌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윤진사 댁에 큰일이 생겼다. 윤진사의 회갑이 돌아온 것이다. 양반가의 회갑연이니 온 고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여야 했다.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가마솥에서는 갖은 음식이 끓었다. 기름진 전과 고기, 떡과 과실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다. 순임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 장만에 매달렸다. 종일토록 기름 냄새, 고기 냄새를 맡으며 일을 했다. 3년 동안 차고 담백한 쉰밥만 먹어 온 순임에게 그 기름진 음식 냄새는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다. 입안에 절로 침이 고이고 허기가 밀려왔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순임은 잠시 부엌 한 구석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마침 곁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고기전이 한 접시 놓여 있었다. 노릇하게 부쳐진 그 전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순임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던 것이다.
막 그 전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아가, 정씨 부인이 황급히 달려와 수님의 손을 붙잡았다. 어찌나 급했던지 정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수님이 놀라 손을 멈추었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전 접시를 멀찍이 치웠다. 아가, 너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아니 된다. 내 몸에 받지 않는단다. 기름진 것을 먹으면 탈이 나니 부디 참아라. 잔치 음식은 입에 대지 말거라. 수님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절박한 얼굴을 보자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수님은 집었던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수님을 부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고는 미리 차게 식혀둔 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잔칫날에도 변함없는 그 담백한 밥이었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미안하다, 아가. 이 어미를 원망하여도 좋다. 허나 부디 이 밥만 먹어다오. 수님은 그 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온 마당에 진수성찬이 가득한데 자신만 홀로 식은 밥을 먹는 처지였다. 그래도 수님은 서러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젖은 눈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아려왔다. 어머님께서는 무언가를 감추고 계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여 이러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 깊은 까닭이 있으시다. 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코 밥그릇을 비웠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다. 정씨 부인은 홀로 부엌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마터면 3년의 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만일 수님이 그 전 한 점을 먹었더라면 핏속의 병 기운이 다시 깨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 정씨 부인은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다. 남은 2달 부디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수님을 살려만 달라고 말이다. 그날 이후 윤성군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전에는 글 공부에만 매달려 아내에게 무심하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는 틈만 나면 아내 곁을 맴돌았다. 아내의 안색을 살피고 아내가 추워하지는 않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늘 마음을 졸였다. 수님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의아하게 여겼다. 서방님, 요즘 어찌 그리 저를 살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였습니까? 아니요. 그저 당신이 고마워서 그러오. 이 집에 들어와 고생만 하는 당신이 늘 안쓰럽고 고마워서. 수님은 빙그레 웃었다. 고생이라니요. 저는 이 집에 들어와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비록 엄하시나 그 안에 깊은 정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서방님 같은 분을 지아비로 모시게 된 것도 큰 복이고요. 윤성군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는 신밥을 먹으면서도 이 집에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 어진 마음씨가 윤성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수님은 잠자리에 들어 오래도록 뒤척였다. 문득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떠올랐다. 가난한 살림에도 늘 딸을 위해 헌신하던 어머니였다. 병들어 자리에 누운 뒤에도 어머니는 딸의 혼사를 걱정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것을 보아야 눈을 감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앞날만을 염려했다. 수님이 윤진사댁으로 시집 오던 날 병석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님아, 시집 가거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른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견디거라. 그것이 여인의 도리이고 또 너를 지키는 길이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평범한 당부로만 여겼다.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말 속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만 같았다. 어머니께서는 무언가를 아셨던 것일까?
그래서 그토록 간곡히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라 하셨던 것일까? 수님은 알 수 없는 마음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곧 어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겼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견디리라고, 시어머니의 뜻을 믿고 따르리라고,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여겼다. 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비로소 편안히 잠이 들었다. 한편 정씨 부인은 약조한 대로 시아버지 윤 진사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석 달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밤 정씨 부인은 사랑채로 윤 진사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낱낱이 고하였다. 수님의 친정 어머니가 앓다간 병이 핏줄을 타고 수님에게도 흘렀다는 것,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3년 동안 차고 담백한 신밥을 먹였다는 것, 노의원의 당부대로 본인에게는 절대 병을 알릴 수 없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윤 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더니 길게 탄식했다. 부인 내 부인을 모진 사람이라 의심하였구려. 부인이 그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무라기만 하였소. 부끄럽기 그지없소. 아닙니다. 영감. 영감께서 어찌 아셨겠습니까? 도리어 석 달을 묵묵히 기다려 주신 그 믿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소? 2달입니다. 2달만 더 견디면 수님이는 살아납니다. 윤 진사는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2달 나도 부인과 함께 견디겠소.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아이를 지킵시다. 그날 이후 윤 진사 댁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세 사람은 수님이 모르게 그 마지막 2달을 함께 지켜나갔다. 수님이 행여 기름진 음식에 손을 댈까? 행여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 병이 도질까? 모두가 노심초사하며 수님을 보살폈다. 수님은 식구들의 그런 변화를 알지 못했다. 다만 시집 온 뒤로 늘 어렵게만 느껴지던 집안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따뜻하게 바뀐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애로운 눈빛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남편은 곁을 떠나지 않고 살뜰히 챙겨주었다. 우리 식구들이 나를 이리 아껴주시니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더욱 정성을 다해 식구들을 모셨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2달이 지났다. 수님이 윤 진사댁에 시집 온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정씨 부인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부엌에 들어선 정씨 부인은 신밥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솥에 쌀을 안치고 정성껏 새 밥을 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끈한 흰 쌀밥이었다. 밥을 짓는 정씨 부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을 지어주지 못했다. 그 모진 세월이 드디어 끝나는 날 정씨 부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벅차올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씨 부인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장에 사람을 보내 갖은 찬을 마련했다. 기름진 고기와 생선, 향긋한 나물과 정갈한 김치가 상위에 가득 차려졌다. 윤 진사댁에 큰 잔치라도 벌어진 듯 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가 3년간 먹지 못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차렸다. 행여 빠진 것은 없는지, 행여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몇 번이고 살폈다. 정씨 부인은 그 푸짐한 밥상을 수님 앞에 내놓았다. 수님은 어리둥절하여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님,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진수성찬을. 정씨 부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가, 오늘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따뜻한 밥도 기름진 고기도 무엇이든 마음껏 먹어라. 이제는 괜찮다. 다 괜찮다. 수님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님 어찌 우십니까? 정씨 부인은 끝내 수님을 끌어안았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영문도 모르고 쉰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은 너의 그 마음을 이 어미가 다 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허나 이제는 다 끝났다. 너는 살았다, 아가. 너는 살았어. 수님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영문도 모른 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정씨 부인은 수님을 데리고 깊은 산속의 노의원을 찾아갔다. 3년 만의 진맥이었다. 노의원은 수님의 손목을 짚고 한참 동안 맥을 살폈다. 노의원의 주름진 얼굴에 긴장이 어렸다. 정씨 부인은 그 곁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노력이 이 한 번의 진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노의원은 눈을 감고 오래도록 맥을 짚었다. 한시경이 넘도록 노의원은 미동도 없이 수님의 맥을 살폈다. 정씨 부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이윽고 노의원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되었소. 빗속의 병 기운이 말끔히 가라앉았소이다. 이제 이 사람은 다시는 그 병으로 쓰러질 일이 없을 것이오. 부인께서 3년을 한결같이 다스리셨으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지요. 참으로 장하시오. 내 평생 의원 노릇을 하였으나 부인처럼 모진 정성을 다하는 이는 처음 보았소.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서름과 안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수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앓다 돌아가신 병이 핏줄을 타고 자신에게도 흘렀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3년 동안 모진 시험이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쉰밥을 먹였다는 것을, 그 쉰밥 한 그릇 한 그릇이 실은 며느리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수님은 그동안의 모든 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영문도 모르고 먹던 그 차가운 밥들, 잔칫날 자신의 손을 황급히 붙잡던 시어머니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 부엌 한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던 그 어깨,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려는 시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수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수님은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어머님, 소녀 어머님을 친어머니로 알고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목숨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서 3년을 욕된 소리 들으시며 지켜주신 이 몸, 어찌 그 은혜를 한시인들 잊겠습니까?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꼭 끌어안았다. 아니다. 내가 어질고 착하여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내 효심과 인내가 너를 살린 것이야. 이제 우리 남은 세월은 복되게만 살자꾸나. 산을 내려오는 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다. 봄볕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문도 모른 채 쉰밥을 먹던 수많은 날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낸 자신과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을 홀로 삼켜온 시어머니. 어머님, 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한때는 어찌하여 제게만 이러시나 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못난 생각을 품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을 다독였다. 아니다, 아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서운할 일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3년을 쉰밥으로 견뎠으니 어찌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단 한 번 나를 원망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도리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어미를 두둔하였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미안하였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알려지자 수님을 신밥으로 학대한다며 정씨 부인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모진 시험이라 욕하던 그 사람이 실은 며느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 가슴을 도려내던 어진 어머니였으니 말이다. 전에 우물가에서 수님에게 시어머니 흉을 보던 안악들은 수님을 만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새댁, 우리가 잘못했네. 그런 깊은 사정도 모르고 새댁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으니 부디 용서하게나. 수님은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들 저를 걱정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도리어 그렇게 마음 써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감탄했다. 그러고는 입을 모아 말했다. 과연 그 시어미의 그 며느리로구나. 어진 시어미가 어진 며느리를 만났으니 그 집안에 어찌 복이 깃들지 않겠는가. 윤진사댁의 이야기는 산청 고을을 넘어 인근 여러 고을에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겉모습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깊은 사랑은 때로 모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 훗날 수님은 아들, 딸을 낳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을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셨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씨 부인이 늙어 자리에 눕자 수님은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병구안을 했다. 일찍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숨을 지키려 애썼던 것이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을 감기 전 이렇게 말했다. 아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다. 부디 오래오래 복되게 살 거라. 그리고 훗날 내 며느리가 들어오거든 너도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거라. 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 제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주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윤진사댁의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산청 고을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겉으로 모질어 보이는 정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법이라네.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서 어찌 그 마음을 안다 하겠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며느리 또한 어지럽지. 영문도 모르고 3년을 쉰밥으로 견디면서도 단 한 번 시어미를 원망하지 않았으니 그 인내와 효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나. 어진 시어미와 착한 며느리가 만났으니 하늘이 어찌 그 복을 내리지 않았겠는가. 쉰밥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든 며느리의 효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산골 마을의 따뜻한 옛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그 겉모습 너머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모질어 보이는 그 손길이 실은 가장 따뜻한 사랑일 수도 있다. 차갑게 식은 쉰밥 한 그릇이 실은 한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 부디 우리 모두 누군가를 함부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처럼 묵묵히 견디며 사랑을 믿는 그런 어진 마음을 잃지 않기를. 이것이 바로 쉰밥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쉰밥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는 이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시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두 손이었습니다.